정부가 전방위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를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20%까지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시가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대출은 아예 금지됩니다. 보유세와 규제 지역도 대폭 확대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청와대도 부동산 안정정책에 동참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는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서울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에 만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시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면서 함께 더 나은 길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운동부 선수 3명 가운데 1명은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벌이나 구타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이나 불법 촬영, 성폭행을 당했다는 선수들도 많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아카데미상 관문 앞에 섰습니다. 북미 비평가협회상을 휩쓸고 있는 기생충은 미국 시카고에서도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오스카상 예비 후보에도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뉴스큐 이어갑니다.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전격적이고 또 기습적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지금보다 한층 더 옥죄는 내용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먼저 금융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주춤하는가 했던 부동산 시장. 하지만 올해 들어 새로운 규제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 뒤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무려 2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추세적인 상승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이와 맞물려 주택가격을 바라보는 심리도 꿈틀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수습에 나선 정부의 가장 큰 칼은 다름 아닌 금융규제. 먼저 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를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 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20%까지 기준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기존에는 5억 6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 6천만 원으로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여 갭 투자, 전세 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여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든 가계대출을 포함하는 총부채 권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개별 단위로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9억 초과에서 15억까지는 20% 줄이면은 당연히 대출을 통한 그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조치로 일단 투기적 수요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시장 과열은 잦아들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집을 살 때는 대출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요. 9억 넘으면 대출을 20%밖에 해주지 않고 15억이 넘으면 아예 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수요만 억제하는 규제로는 장기적인 효과가 미지수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서 0.1에서 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에서 0.8%포인트 올라갑니다. 반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서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지난달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8개 구 27개 동에 대한 이른바 핀셋 지정에서 이번에는 집값이 오른 서울 13개 구는 물론 과천, 광명, 하남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청약 제도도 강화됩니다. 계속해서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영향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7월 9억 원 후반에 거래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짜리 아파트의 최근 호가가 13억 원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빠지면서 상승세가 더 가팔라진 겁니다. 상한제 지정을 비껴간 서울의 일부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한 달여 만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13개 구 모든 지역과 정비사업 지역을 포함해 18개 구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다 과천과 하남, 광명의 13개 동도 상한제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만으로는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만 대출, 세제, 청약 등 종합 대책이 함께 적용되면서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양가 통제와 함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와 탈루 혐의도 정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전수조사하고 국토부의 실거래가 상설 조사팀을 신설하여 특별사법 경찰관을 전면 배치하는 등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10년 동안 청약이 금지됩니다. 청약 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 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 대상 지역 당첨 시 7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초강력 대책이 자칫 재건축이나 신축 단지들의 사업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져 공급 위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이와 함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여기에 해당하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모두 11명으로 매각 시한은 6개월 정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노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솔선수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 임용되는 고위공직자들에게도 하나의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을 향해 만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자신과 접촉할 방법을 북한은 알고 있다며 함께 더 나은 길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을 만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북측 수석 대표를 향해서 이제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Here today,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북미 간 물밑 협상을 위한 뉴욕 채널 등이 모두 닫힌 가운데 북한의 이른바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비건 대표가 직접 서울로 와 공개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최근 담화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 담화를 발표하는 북한 당국자들과 아는 사이인데 지난 회담에서 만났을 때와 너무도 다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We have heard them all. It is regrettable that the tone of these statements have been so hostile and negative and so unnecessary. Most of these North Korean officials now know us, and we know them. 또 북한의 연말 시한과 새로운 길에 대해 미국은 시한이 아닌 목표만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과 함께 더 나은 길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서는 성스러운 휴일이라며 평화의 시대를 여는 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Let me be absolutely clear.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deadline. We have a goal. We and the North Koreans have within our hands the ability to choose a better path. 앞서 비건 대표를 만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북한의 모든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견 후 청와대를 예방한 비건 대표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비건 대표의 공개적인 만남 제안에 북한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지만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 전 사실상 마지막 대화 기회에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화도 대결도 낯설어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인민군 박정천 총참모장의 담화로 사실상 북한이 내건 마지막 공식 입장입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스티븐 비건 대표의 공개적인 만남 제안에 응해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비건 대표가 유연한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지만 북한이 바라온 셈법 전환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We have offered any number of creative ways to proceed with feasible steps and flexibility in our negotiations to reach balanced agreements that meet the objectives of both sides. 북한이 비건 대표의 이번 제안을 거부할 경우 북미 대결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경제 건설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북한도 새로운 길로 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협상판을 깼다는 빌미를 줄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 대신 다탄두 ICBM 개발이나 새로운 미사일 엔진 시험 내용을 지속적으로 흘리며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분간은 핵 활동을 재개하거나 로켓 시험장을 개보수하거나 하는 저강도 조치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이고요. 행동에 나선다면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략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달 말 북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가 향후 행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동창리 등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대한 추적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을 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감찰의 시작과 끝을 담당했던 조 전 장관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유락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전 9시 반쯤 취재진을 피해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지 닷새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과정을 총괄한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유 전 부시장 비리 의혹을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그리고 감찰을 중단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당시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해 수사를 의뢰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중대한 비리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외부 전화를 많이 받고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진술과 박형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의 이른바 3인 회의를 거쳐 감찰을 중단했다는 조 전 장관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어떻게 관련 의혹을 해명할지 또 검찰이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조 전 장관 측을 압박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 여부는 물론 신병 처리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유락입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이틀째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들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면서 당시 수사 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과 울산지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에 이틀째 소환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첫날 조사에서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매우 상세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관련된 증거 자료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받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김 전 시장 측은 특히 검찰이 제시한 청와대 첩보 문건이 청와대 해명과 달리 송병기 부시장의 제보를 가공한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부시장이 청와대에 제보한 건 4쪽짜리 문서였는데 청와대가 경찰청에 하달한 건 다른 형식의 새로운 문건이었고 일부 내용이 제외되거나 제보하지 않은 내용이 일부 추가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선거 전 청와대가 당시 송초로 캠프에 공약으로 쓸 비공개 정보를 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과거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들도 잇따라 불러 수사 착수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에 이어 지능범죄수사대장 정모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과거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과 울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황 전 청장은 자신의 SNS에서 업무에 매진한 경찰관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고 본인에 대한 소환도 머지 않은 듯하다며 검사들이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춰 나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숨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지만 잠금 해제에 난항을 겪으면서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정치적 공방과 검경 갈등만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운동부 선수 3명 가운데 1명은 가혹행위나 구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배 선수나 코치에 의한 성폭력도 빈번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국내 한 대학 야구부 선수가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평생 꿈이었던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뒤 콘크리트 바닥에 30분 넘게 머리를 박는 일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할 때는 3, 40분 할 때도 있고요. 뭐 짧게 할 때는 5분, 10분? 목이 많이 안 좋아서 그게 일단 제일 힘들었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를 조사하니 실상은 더 심각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학생 선수 3명 중 1명이 머리박기나 엎드려 뻗쳐 같은 가혹한 체벌이나 구타 등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새도록 복도에 서 있게 한 경우도 있고 웃거리나 라이터, 심지어 전기 파리채로 맞았다고 호소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폭행 피해 학생 가운데 15%는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신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이나 불법 촬영은 물론 심지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강조하면서 합숙 생활을 하는 운동부 특성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자율보다는 타율의 방식으로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운동 중심의 운동부 문화를 해체하며 개인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실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운동부 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조만간 정책 개선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2700여 년 전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미라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고대 이집트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김혜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온몸이 아마포로 칭칭 감겨 굳은 미라가 그림처럼 누워 있습니다. 망자의 몸을 감싸고 있던 관에는 사후세계에 이루고 싶던 일들이 촘촘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미라의 주인공 토티르데스는 2700여 년 전 이집트의 제26왕조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CT 촬영으로 19살 이상의 성인 남성이라는 점도 알아냈습니다. 죽어서도 영원을 꿈꾼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은 유물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교하게 도금한 이 따오기관 안에는 따오기 미라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기원 후 완성된 미라 얼굴 가면에는 로마의 초상화 양식이 더해져 당시 로마에서 유행하던 머리 모양까지 담겨 있습니다. 파라오 중의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조각도 3000년을 뛰어넘어 우리 앞에 섰습니다. 아비도스 신전에서 나온 람세스 얼굴 조각상을 이번에 전시를 했습니다.
파라오 중에 파라오지만 신을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집트의 인체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집트 전시품 94점은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3년 전 우리나라를 찾은 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석 달 정도만 전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2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당시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전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로 만들어진 세계문화관에는 중앙아시아와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등 아시아의 유물 400여 점도 함께 전시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지금도 마라톤 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입니다. 일본 측이 먼저 입장을 했고 이렇게 두 손을 모은 채 서서 우리 대표단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불과 5개월 전 회의, 아니 설명회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사무실에서 무성의하게 저기가 A4 용지죠. 사무적 설명회라며 회의의 격을 낮추고 외교의 기본마저 지키지 않았던 일본의 홀대. 인사 한마디, 물 한 잔 없었던 그때와는 일본의 태도가 확 바뀌긴 한 겁니다만 협상 성과를 예단하기에는 한일 양국의 온도차는 여전해 보입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내일은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쪽에서 서서히 먹구름이 다가오면서 내일 새벽 서쪽 지역부터 비가 오겠고요. 오전에 전국에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제주에는 최고 60mm, 충남과 호남, 경남 지역은 10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비가 그친 뒤 밤부터는 북쪽에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까진 서울 기온이 10도 선을 웃돌면서 온화하겠지만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상 8도, 춘천 4도, 대구 3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갑니다. 서울 기온이 11도, 강릉은 16도, 대구 12도, 광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